자, 이어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단상 3선식에 관계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전력공학에 보면 배전공학 파트 보시면 단상 3선식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 항상 출제되었던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로 이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형태의 문제고 전력공학에서도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A상, B상, N상이 있죠. 두 개의 전압을 얻기 위해서 두 개의 부하를 두 개의 전압을 통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V의 부하, 200V 부하도 똑같이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전압을 얻는 형태, 즉 두 종류의 부하를 하나의 변압기가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상 3선식의 개념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가운데 탭을 내서 각각의 전압을 반반씩 나눠가지고 두 개의 부하를 거는 건데 중성선이 만약에 끊어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A하고 B상에는 이거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200V가 이 부하에 걸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하가 똑같은 부하가 된다면 똑같은 부하다고 한다면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반반씩 똑같이 걸리니까 별 문제가 되지를 않지만 이렇게 부하가 불평형인 경우에는 저항이 다르겠죠. 부하의 저항이 다르니 200V가 전체적으로 가하게 된다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형 형태로 걸리겠죠. 그러면 한쪽은 전압이 많이 걸릴 것이고 한쪽은 전압이 적게 걸리겠죠. 그러면 전압이 많이 걸리는 쪽에는 부하의 소손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단상 3선식의 가장 단점이 운전 중에 중성성이 끊어졌을 때 전압 불편형에 의해서 부하의 소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단점이 되죠. 그 단점의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저압 밸런스, 즉 권수비가 1대1인 단권 변압기 형태를 부하 측에다가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죠. 그는 대치하기 전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만큼의 부하의 전압이 각각 분배되어서 전압이 어떻게 각각 부하에 걸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요거는 결과적으로 뭘로 따지면 됩니까? 회로이론 쪽에서 전압 분배 법칙 형태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가지는 AA, 원래 가지는 즉 끊어지기 전에 A 원래 부하에 따른 뭘 구해봐야 됩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 전력에 따른 뭡니까? 저항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P는 R분의 V의 제곱이므로 R은 P분의 V의 원의 제곱, P의 원의 제곱, 이걸 P, 1, 2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A 해도 상관없겠죠. A 이렇게 제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500이고 100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5미 되겠죠. 그 다음에 RB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마찬가지죠. PB분의 V의 B의 제곱 형태가 되니 700W가 되겠습니까? 100의 제곱 형태가 되죠. 그러면 7분의 100이 되니까 14.29가 나올 겁니다. 9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00V라고 한다면 A단자, B단자가 되겠죠. 얘가 RA니까 여기가 RA가 되니까 여기에 25옴이 되고 여기가 RB가 되니까 14.29가 되니 각각의 A에 걸리는 단자전압, B에 걸리는 단자전압을 구해보라 라는 얘기가 요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되죠. 그러면 A에 걸리는 전압은 직렬이잖아요. 직렬은 전압 분배는 비례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RA에 플러스에 RB분의 자기장이 B가 되니까 RA가 되고 전체 전압 200V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20에 플러스에 14.29분의 20에 20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VB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RA 플러스의 RB분의 RB 형태가 되겠죠. 200V에서 자기장이 B가 되죠. 전체장에서. 그러면 똑같이 20 플러스 14.29에 14.29 형태로 분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얼마가 되느냐? 얘가 여기 되면 얘가 116.67V가 되고 얘는 83.33V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각의 부하가 가지는 저항을 가지고 전압 분배 법칙, 비례 법칙 형태로 풀었다면 그냥 여기에 가지고 있는 전력 가지고 푸는 방법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력으로 푼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P는 R분의 V의 제곱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전력하고는 반비례 개념이 되겠죠. 반비례 개념이 되니까 그 비율을 이용한다면 이 전압 분배 법칙에서의 저항은 비례 분배였죠. 그런데 저항과 전력은 반비례죠. 반비례 형태가 되겠죠. 전압은 다 비례 형태이니까 요거 다 비례죠. 요 곱하기 가면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가면 요거 다 두 개 다 비례 형태가 되고 얘는 반비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전력으로 구한다면 자 A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저항으로 따졌을 때는 비례 분배가 되지만 전력으로 따질 때는 P의 A 플러스 P의 B에 얘는 반대 개념이니까 반비례 형태가 되니까 이것은 P의 B의 200V P의 B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 형태로 전력을 표현하게 되면 PB분의 P의 A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A가 500이죠. 500 플러스 700분의 700의 200 형태가 되고 500 플러스 700의 500의 200V 이렇게 구해도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한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전압은 저항과 전력에는 비례지만 전력은 저항과 반비례니 반비례 분배 법칙 형태로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한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문제가 해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저항을 분배 법칙 형태로 표현하지만 이 전력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니 이렇게 해서도 답은 충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근거식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전력과 저항에는 비례지만 전력은 저항의 반비례니 전압 분배가 반비례 분배가 전력에 의한 반비례 분배 형태로 문제를 해석하겠다라고 적어주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변압기에 사용하는 변압기 용량을 갖다가 표를 보고 선정하는 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고 보면 부하에 뭐가 필요합니까? 부하가 어떤 부하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 변압기의 용량을 갖다가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피상전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부하가 두 군데의 부하가 존재하죠. 하나는 유도부하, 전동기 부하죠. 동력부하, 전동기 부하가, 유도부하가 전동기 부하죠. 30kW. 그런데 얘는 역률이 80%라는 얘기죠. 역률이 80%. 그 다음에 여기는 전열기. 전등 전열은 역률이 다 1이죠. 1이면서 25kg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들 부하에 사용할 경우에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그런 얘기. 자,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역률이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역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유도부하에 사용하는 여기 피상전력이잖아요. 그럼 피상전력 안에는 뭐가 존재?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눌 수 있겠죠. 어차피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겠죠. 왜? 여기 안에는 유효분 전력과 있고 무효분도 존재하겠죠. 역률이 존재하니까. 근데 얘는 1이지만 유효분이죠. 이거 무효분 없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의 피상전력을 구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부하가 있다. 역률이 서로 다른 부하를 갖다가 합칠 때는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를 더해서 벡터 형태로서 피타고라스 형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이죠. 합성. 두 개에 따른 합성 유효전력을 우리가 한번 따라봐야 되겠네요. 합성 유효전력은 여기잖아요. 자, 유도부하는 30kg가 되고 플러스 얘는 얼마가 됩니까? 유효전력이 25kg가 되니까 두 부하의 합성 유효전력은 55kW가 되죠. 자, 합성 무효전력을 구해야 되겠네요. 무효전력을 Pr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0에 유효전력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효전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전력일 때는 탄젠트 세타를 곱하죠. 피상전력일 때는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 아니까 무효분을 곱하는 거죠. 이게 무효전력이죠. 이렇게 풀면 되지 않습니까? 유상차가 존재하면 유효분, 무효분, 피상전력이 존재하면 이걸로 피상전력을 구할 때는 각을 끼고 돌아가면 되니까 사인 세타고 우리 일반적으로 탄젠트를 이렇게 표시하죠. 탄젠트의 세타는 유효분분의 무효분이 되니까 무효분을 할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유효분 전력이 주어졌으니 30에다 탄젠트를 곱하면 되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8분의 0.6이 될 것이죠. 플러스 무효분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5에다가 1분의 0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2.5kg 나올 겁니다. 킬로바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성 피상전력이 한마디로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은 무효전력이니까 55의 제곱 플러스 22.5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59.424kg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니 따라서 변압기 용량은 얼마짜리 선정하면 되겠습니까? 75kg짜리를 선정합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부하가 존재할 때는 만약에 역률이 같다면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 자체가 가진 이 피상전력만 각각 해서 두 개만 더하면 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률이 다를 경우에는 유효분과 무효분을 별도로 계산해서 각각의 형태로 해서 구해서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형태로 해서 벡터적인 형태로 우리가 전체 합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기 품질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네요.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 즉 품질에 대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 대한 내용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규정하고 있는 법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공급 전압이 110V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아래 6V, 즉 아래로 6V면 104V에서 위로니까 116V는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20V에서는 위아래 13V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요거 아래로 13V는 얼마가 됩니까? 207V에서 233V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220V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기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 모든 제품들, 기계, 기구들 있죠. 형광등이라든가 TV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 품질 내에 들어와야 된다. 전격 전압 하에 있어야지만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보면 저쪽에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수지식 방식이다 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뭐가 오면서 전압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110V 사용했을 때가 있잖아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는 자꾸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104V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품질의 전격 상황에 벗어나기 때문에 꺼졌다 켰다 막 플리커 현상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돼? 이 품질 내에 들어와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전압을 우리가 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허용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고려해 가지고 이 전기 품질 내에 오도록 우리가 항상 향상을 시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설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환상식이 들어왔다든가 그다음에 뭐 뱅킹 방식이라든가 이런 형식 방식이 자꾸 바뀌는 이유도 이 품질 내에 즉 전압 강화의 오차를 갖다가 줄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위아래 13V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격 전압 하에 있으니 모든 기계기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80V는 위아래 38V. 우리가 이제 삼상 같은 경우는 모터 같은 거 기동할 때는 이 38V 범위 안에는 들어와야 되고 모든 기계기구들은 주파수는 0.2Hz 이내에 존재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품질로서 전격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전기 품질에 관계되어지는 법규 형태, 정해져 있는 법규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기를 제작하는 어떤 공장에 700kg의 변압기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변압기 용률이 65%의 부하에 700kg를 접속하고 있었어요. 전부하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쩝니까? 65%면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700 곱하기 0.65밖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약 6, 7에 42, 6, 7에 42에다가 5, 7에 35니까 455kg 정도밖에 소비를 못 시키죠. 손실이 대단히 많죠. 효율이 떨어지겠죠. 700은 줬는데 455밖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어찌입니까?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뭐였다고? 역률을 90%로 개선시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얼마만큼? 700을 갖다가 90%니까 630kg 정도를 소비시킬 수 있도록 효율을 향상시키자. 또는 어떻게 됩니까? 설비 여유분을 증가시키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전기요금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음을 답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콘덴서의 역률, 콘덴서를 이용한 역률 개선 문제.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콘덴서의 용량 Q라고 하는 것은 P에 탄젠트의 세타의 1에 빼기 탄젠트의 세타의 2 형태로 풀죠.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킬로와트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요건 항상 세타 1은 개선 전이고 세타 2는 개선 후의 의미가 되니 여기서는 항상 피상전력으로 주어지면 역률을 곱해야 되는데 개선 전의 역률을 곱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걸 그대로 쓰면 되죠. 왜? 이거 다 정해졌잖아요. 65% 90%니까.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유효 전력은 700에다가 0.65, 즉 개선 전에 사용되어지는 킬로와트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가 0.65가 된다면 사인은 루트에 1 마이너스 0.65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90%니까 0.9분의 루트에 1 마이너스 0.9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11.587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311.59 kVA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는 역률이 개선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부하를 몇 킬로와트를 더 접속할 수 있느냐, 즉 설비 여유분이 얼마만큼 더 늘었습니까?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아까 700kg를 줘도 역률이 65%면 455kg밖에 설비를 쓸 수가 없는데 90%를 개선시켰니 얼마가 됩니까? 630kg까지 쓸 수가 있죠. 그럼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630에서 455니까 약 175 정도를 더 쓸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그거. 175kg 더 쓰겠죠. 455kg밖에 못 쓰는데 630kg가 쓸 수 있도록 늘려놨잖아.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갖다가 더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증가시킬 수 있냐? 설비 여유분이 얼마만큼 증가됐느냐? 요거 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써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식을 갖다가 좀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식으로 굳이 하자면 증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시험장 가서는 이제 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역률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피타고라스를 기억해서 물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세타 1이죠. 그럼 얘가 유효전력, 얘가 유효전력, 얘가 무효전력, 피상전력이 되겠죠. 피상전력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쩝니까? 역률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요 각을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정확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이 P2가 될 것이고 얘가 PR2가 되겠죠. 피상전력이 되겠죠. 그대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얼마만큼 더 넣을 수 있어요? 유효전력을 이만큼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델타 P만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P2에서 P1을 빼면 되죠. 그럼 얼마만큼 더 쓸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P의 2에서 P의 1을 빼면 되죠. 그럼 P2는 오리지널 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까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은 같으니 피상전력에다가 여기 세타 2가 되겠죠. 피상전력에다가 각을 끼고 돌면 되니까 P의 A의 코사인의 세타 2가 되겠죠. 빼기. P1은 여기 있던 거죠. 원래 있던 것이 되죠. 원래 있던 거. 그럼 세타 1일 때. 그럼 피상전력은 이렇게 가면 되죠. 따라서 피상전력의 코사인의 세타의 1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PA는 코사인의 세타의 2에서 코사인의 세타의 1을 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요거 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델타 P라고 쓰고 PA의 개선 후의 역률에서 개선 전의 역률을 뺀다라고 써놓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에 0.9에서 마이너스 0.65를 하면 되겠죠. 똑같은 얘기죠.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형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175kW의 설비를 더 증설할 수가 있다. 더 여유분이 증가됐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답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도 상당히 배점이 높은 배점이었죠. 11점짜리 문제였단 말이죠. 상당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삼성 유도전동기, 여기에 지금 전력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상에 삼성 평행전류인 각상 50A씩 흘려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격전류 각선에 되는 50A고 공사 방법은 B2 공사고 지온도가 40도.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온도가 40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기선에는 XLP 절연 동도체를 썼다는 얘기죠. 안에 요 케이블을 뜻할 것이에요. 이렇게 절연물을 갖다가 XLP라는 절연물을 썼고 안에는 구리선이 있다는 얘기고 허용전압가가 있고 분기적까지 70m가 되고 기타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 삼성전원의
삼성 부하에 공급하기 위해서 각상에 흘러가는 전류는 50A씩 흘러가는데 뭘 씌웠다고? XLPE라고 하는 절연 케이블을 썼다 이런 얘기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표를 주어졌어요. 자, 공사 방법에 따른 허용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허용 전류에 따른 주요 온도에 대한 보존 계수값이 존재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공사 방법 및 주요 온도를 고려하여서 분기선의 도체가 가지는 최소 굵기를 갖다가 구해보라 이런 얘기죠. 선정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용 전압 강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만 따진다고? 공사 방법 및 주요 온도만 고려해가지고 도체의 굵기를 구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주어진 대로, 물어보는 대로 답을 찾아야 되니 그렇게 찾으면 되죠. 그럼 공사 방법만 주요 온도만 고려해 봅시다. 그럼 앞에 볼까요? 앞에 봅시다. 앞에 보니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공사 방법은 B2 공사법이고 주요 온도가 40도다는 얘기죠. B2하고 40도만 따져볼까? 그러면 여기 보시니 공사 방법에 따른 허용 전류 값을 봤어요. 허용 전류. 자, 봐봐요. 그럼 일단 B2 공사잖아. B2 공사. 그 다음에 이건 삼상이니까 여기죠. 그러면 여기 허용 전류값만 따지면 뭐가 됩니까? 바로 구리에 대한 도체의 단면적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허용 전류만 찾으면 돼요. 허용 전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여기 주요 온도가 공기 중일 때는 다 뭐가 됩니까? 30도가 기준입니다. 땅속일 때는 20도지만 보통 다 지상에다가 한다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K분은 삼상이니까. 그럼 여기 봅시다. 표 1번은 허용 전류, 공사번. 그래서 허용 전류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 온도에 따른 보존 계수 값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30도일 때 봐봐요. 30도일 때는 1배다 도시 1배, 1.0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모든 케이블에 대한 절연물은 부하 전류가 흘러가면 뭐가 발생합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절연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허용 뭡니까? 전류에 따른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렇죠? 도선에 전류가 흘러가면 열이 발생하겠으니까 주변에 싸고 있는 케이블에 영향을 받겠지. 절연물에. 그래서 근데 보통 기준은 뭐가 됩니까? 이 보존 계수라는 얘기는 보정해주는 값이다, 상수값이라는 얘기요. 30도가 곱하기 1이라는 얘기는 30도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주요 온도가 30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온도가 주요 온도가 높아.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실 같은데 막 옆을 바로 지나다닌다든가 그러면 보일러 쪽 실내는 항상 온도가 높잖아, 덥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날씨가 더운 지방이라든가 따지고 온도가 막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어차피 도선에 전류가 흘리면은 열이 발생하는데 주변에, 케이블 주변에도 뭐가 돼? 온도가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자체에 안에 흘러가는, 도선에 흘러가는 열과 주변에 싸고 있는 주요 온도까지 같이 상승되기 때문에 케이블의 영향이 대단히 높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봐봐요. 만약에 100A가 우리가 부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기준이 뭐가 돼? 주요 온도가 30도일 때가 100A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00A 정도는 주요 온도가 30도를 기준했을 때 그 케이블은 충분히 견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요 온도가 막 보일러실 같은 데 막 이랬잖아요. 보일러실 같은 데 만약에 60도 정도 올라갔다. 그럼 여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막 55도 막 이런다. 지금 XLP 케이블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막 55도가 됐다. 주요 온도가 평균이. 그러면 보존 계수가 0.71이라는 얘기야. 끝난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런 곳에 사용하게 되면, 주요 온도가 항상 높은 곳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100A를 갖다가 허용 전류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만큼 다운시켜야 된다는 소리죠. 왜? 주요 온도가 합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흘러갈 수 있는 전류 양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0.71이라고, 즉 71A 정도만 계산해줘야 되겠죠. 71A 정도만. 그러니까 100A까지 흐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허용 전류는 71A에서 계산이 돼야 되겠지.
71A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뭡니까? 주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요 온도가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어떻게 돼? 10도다고 봅시다. 주요 온도 10도요. 차갑잖아. 그러니까 1.15배라는 얘기는 계산할 때 115A까지 흘려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왜? 바깥쪽 날씨가 있으니까 그만큼 뭡니까? 절해물 자체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30도가 굉장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하전류가 지금 얼마입니까? 부하전류가 50A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는 몇 도일 때? 30도, 주요 온도 30도일 때가 50A까지가 기준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주요 온도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40도라 그랬죠? 40도야. 그러면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보존계수를 따져보니까 40도가 됐다는 얘기면 XLP니까 0.91이라는 보존계수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50A까지 흐를 수 있다지만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0.91 곱한 얼마가 되겠습니까? 45. 얼마 나오겠죠? 45. 얼마요? 05입니까? 0.1이면 얼마야? 05. 45.5가 됩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허용 전류는 45.5A 정도로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45.5 정도를 따지게 되면 여기 보니까 삼상이죠? 허용 전류가 얼마야? 44보다는 크죠? 크니까 여기 이제 60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60을 마주보고 있는 게 얼마가 됩니까? 10스퀘어 돼요. 10스퀘어. 10스퀘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10스퀘어 형태의 10스퀘어 형태. 요 해석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 첫 번째에서는 오리지널 공사 방법과 주요 온도에 대해서만 따져봤잖아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허용 전압 강화를 갖다가 고려해서 분기산의 굵기를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야. 허용 전압 강화를 이용해 보자. 이번에는 허용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굵기를 구해 보자 이런 얘기죠. 최종 표를 구해봐라. 이번에 약간은 요거 주요 온도 공사 방법에 따라서 구하는 거고, 이번에는 허용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요 문제는 보니까 뭐가 주어집니까? 이게 주어졌네요. 분기점에서 전동기까지 거리가 주어져 있죠. 거리. 그 다음에 주요 허용 전압 강화는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우리 공식이 하나 있죠. 전선의 굵기는 1000에 2에 삼상 삼선식이죠. 그러면 30.8에 LI라고 하는 식이 존재하겠죠. 자, 여기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에 자, 전압 강화는 우리가 단상 2선식이나 삼상 4선식일 경우에는 중성선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뭡니까? 요것은 뭡니까? 선과 중성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하지만 삼상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선 사이의 전압이 되겠죠? 접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380V라는 선간 전압에다가 선간 전압이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2%라겠죠? 여기 380V가 되죠? 삼상 380V니까 삼선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380에다가 0.02를 하면 되고 30.8에다가 L은 얼마가 돼? 길이 70m가 된다 그랬고 이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삼상이니까 각각의 전류가 50A씩 흘러가겠죠. 그러면 전선은 굵기니까 뭐하면 돼? 50A 한 선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니까 50A로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가 나오느냐? 14.18 나오죠? 18 스퀘어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KC, IC 규격을 따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16 스퀘어짜리를 갖다가 선정을 하시면 되고, 뭐 표에서 찾아보라 그랬으면 당연히 KC, IC 규격으로 나왔겠죠. 여기 보니까 10 다음에는 16이니까 16 스퀘어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을까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했거나 이렇게 구하는 했을 때 어차피 굵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둘 중에 굵은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굵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따라서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물어보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둘 중 하나인 허용 전압강을 이용한 게 16세카가 굵죠. 굵은 것은 항상 선택을 하는 거죠. 굵은 게 더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 유도전등기 고장 없이 정상 운전 중이고 각상의 평균으로 50A인데 자, 클램프 미터라고 하는 것을 전류를 측정한다는 얘기야. 전류 측정하는 것 중에서 클램프 미터라고 하는 기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각 상마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후크미터식으로 우리가 집게 형태처럼 벌려서 쭉 이렇게 담으로써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상에서 1번, 2번, 3번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1번을 보면 이게 1번이죠. 1번은 세 선을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1번 문제는 i의 1 플러스 i의 2 플러스 i의 3라는 얘기고 두 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2번 문제는 i2의 플러스 i의 3가 합한 거죠. 두 개 들어갔으니까 세 번째는 i3 전류만 물어봤죠. 당연히 i3 전류는 한 상이니까 몇 암페어 가면 돼요? 50암페어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삼상평형이라고 그랬죠. 삼상평형. 그렇죠? 삼상평형. 운전 중이니까. 정상 운전 중이니까 삼상평형 전류죠. 그러면 각 세상의 전류 합은 얼마가 돼? 벡터적인 의미가 되어서 제로가 되겠죠. 제로. 삼상평형이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은 우리가 요거 제로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i1이 되겠죠.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것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여기 A, B, C선의 삼상평형이니까 만약에 I1은 어떻게 되면 50에 각이 0도죠. I2는 50에 마이너스 120이 되죠. A, B, C 이렇게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IC 전류는 어떻게 돼요? 50에 12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다 치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게 되면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더하기 요거 해도 돼요. 그 다음에 i3는 요거니까 그냥 크기만 따지면 50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i1, i2, i3가 된다면 i1, i2, i3가 되겠죠. 크기는 다 똑같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합성이 뭐하고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i1하고 똑같죠. 어차피 방향만 반대지 크기는 똑같죠. 그러면 요건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겠죠. 크기는 똑같으니까. 아니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50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려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하 관계 용어 중에서 뭡니까? 부하율에 대한 거 물어봤죠. 부하율. 우리가 부하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눈 비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부하율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의 부하율, 한 달 동안의 부하율, 1년 동안의 부하율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돼? 요것들은 항상 뭐만 따지면 하루 동안이나 한 달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요건 다 뭘로 하면 돼? 평균 전력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 부하율은 하루 동안 쓴 모든 전력을 24시간 나누면 되고 한 달 동안 모든 쓰는 전력을 뭡니까? 31 곱하기 24로 나누면 되고 1년 동안의 평균 전력은 1년 동안의 총 쓴 전력을 365 곱하기 24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때 최대 전력의 B가 되겠죠.
요거는 1부하율이 되니까 하루 동안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1부하율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만 따지면 돼요? 하루 동안의 평균 전력만 따지면 되죠. 그러면 하루 동안의 평균 전력은 5시간 동안 240km 썼죠. 240km 곱하기 5시간 플러스 100km를 8시간 썼네요. 100km 곱하기 8시간 플러스 75km 나머지 썼으니까 5시간, 8시간, 13시간, 하루 24시간, 11시간 75km를 11시간을 썼다는 얘기죠.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24시간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것을 나누기 24로 되고 나누기 24분의 1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때 최대 전력은 얼마입니까? 240, 175니까 최대 전력은 240을 썼겠죠. 요때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관연도 문제는 요게 여기 수전 전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요걸 이용해 갖고 뭡니까? 그 관연도 문제에서는 요 문제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뭡니까? 수용률 구할 때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눌 때 그럴 때 계산하는 문제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또 요거 하나만 물어본 거죠. 그 전 문제는 요거와 수용률 구하라 이런 얘기까지 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부하율하고는 요거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 뭐 수용률 같은 거 구할 때나 필요한 거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계없이 요것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뭐 일부하율과 뭐 수용률 구할 때나 이게 수용률 구할 때 이게 필요하겠죠. 요 문제에서는 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얼마 나오냐? 49.05%가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49.05%가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고압 간선이면 우리가 여기서 뭐가 됩니까? 메인 변압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변압기 1, 변압기 2만 나타났고 원래는 요 메인 변압기도 있어야 되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쪽 변압기 1번 변압기에서는 총 설비가 50kg가 되죠. 수용률 60%도. 그러면 각각의 이 변압기를 따질 때도 이 각각의 뭐가 있습니까? 부동률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률이 없으니까 1로 보면 돼요. 이 개별 부동률은 1로 보면 되겠죠.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부하가 3개 있다면 요 3개 설비 용량이 40kg고 수용률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인데 각각의 부동률은 1로 보자는 얘기가 없으니까 1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둘 사이의 변압기 부동률은 주어져 있죠. 1.2라고 하는 것은 요 메인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가 이게 필요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됩니까? 개별 변압기, 즉 T1의 최대 부하. 최대 부하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최대 전력을 물어본 거죠. 최대 전력. 그러면 최대 전력은 부동률 의미가 없습니다. 변압기 용량 구할 때는 부동률로 나누면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최대 전력만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만 따지면 되죠. 그렇다면 요건 얼마가 됩니까? 50 곱하기 0.6이 되겠죠. 그러면 30kW가 되겠고 두 번째 나번도 마찬가지로 최대 전력 물어봤으니까 설비 용량이 얼마입니까? 총 설비가 40kg 곱하기 0.7이니까 28kW가 되겠죠. 됐습니까? 간단하죠? 다번도 마찬가지죠. 구압 감소는 합성 최대 전력이 있잖아요. 합성 최대 전력. 이것도 킬로와트잖아요. 킬로와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합성 최대 전력은 킬로와트 개념이 되니까 각각의 최대 전력, 각 부하의 최대 전력 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30 플러스 28이죠. 여기에 뭘로 나눠주면 돼? 부동률로 나눠주면 되죠. 부동률로.
다수의 부하가 있을 때니까 부동률은 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간선에 대한 변압기 용량고라 그러면 여기다가 뭘로만 나눠주면 돼? 역률로만 나눠주면 되죠. 피상률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역률로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킬로와트 형태 합성 최대 전력만 물어봤으니까 요걸 갖다가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43.33이 나옵니까? 48.33입니까? 계산을 하시면 뭐 48.333이 나옵니까? 그래서 48.3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전기 설비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 장치 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빈칸을 갖다 써봐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옥내에 시승하는 전동기, 즉 0.2kW 이하의 짜리 모터들은, 즉 200W 이하의 소형 모터들은 에는 전동기 손상을 갖다 우려하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저지하는 경보장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보장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옥내에 시승하는 전동기들은 경보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의 것도 제외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뭡니까?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저지하는 차단 장치가 또는 경보 장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외 상황이죠. 예외. 200W짜리는 예외고 200W보다 넘어간 것들은 뭘 해도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뭡니까? 과전류 차단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런 경우 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즉 과전류 보호 장치의 예외 상황을 얘기죠. 첫 번째는 200W 이하의 소형 모터들 출력을 발생하는 것들이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자, 전동기가 운전 중에 상시 취급자가 있으면 상시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뭡니까? 열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겠죠. 과부하가 걸렸으면 연기 나고 그러면 빨리 전원을 뽑으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 장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동기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봐서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단상전동기의 표준 전격을 말한다. 단상전동기로서 그 전원측의 전류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가 전원측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얼마 또는 배선 차단기 얼마 이하인 경우, 즉 과전류 차단기가 전원측에 사용하는 차단기가 요즘은 16A죠. 16A. 16A 분기회로다는 얘기죠. 분기회로. 그 다음에 배선 차단기는 20A의 전용 분기회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원측에 차단기가 있다면 굳이 모터 옆에다가 별도로 과전류 차단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인에서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되겠죠. 즉 우리가 전원 측에 공급원 측에 메인 우리가 16A의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라든가 20A의 배수전 차단기가 있다면 굳이 전동기 옆에다가 별도로 이 전동기하고 연결되는 곳에 과전류 차단기를 별도로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기회로다 그러죠. 분기를 주면은 뭡니까?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있겠죠. 16A 이상이 넘어가면 따로따로의 분기를 해서 따로따로 과전류 차단기로서 분기회로를 갖다가 구성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20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항상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16A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따로따로 차단기를 써라. 분기해서 사용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별도의 부하에 별도로 전동기마다 이런 걸 쓰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그랬죠?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기동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전동기들의 가장 큰 게 뭡니까? 기동 조건이 있어야 되죠. 기동 토크를 크게 해야 되고 기동 전류를 전부하 전류의 1.5배 이하가 되도록 조절해서 우리가 기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적게 하고 기동할 때 토크를 크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권선형 같은 경우는 비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가 없죠. 2차 합성 제약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우리가 기동 토크도 크게 할 수가 있고 기동 전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권선형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비례치유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뭘로 조절합니까? 전압을 이용하죠.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합니까?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이라 그러죠. 5마력 이하의 아주 소형 모터들은 뭡니까? 아주 전격 출력이 작기 때문에 별도의 기동하는 순간 전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 전압을 다 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운전함에 있어서 그만큼 기동하는 순간 전류가 우리가 출력이 작은 모터일수록 깊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5마력 이하짜리들은 그냥 전체 전압을 인가되지만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기동 전류 값이 확 커져 버리니까 소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전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기동 전류가.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감전압을 하죠. 그래서 감전압을 하게 되면 뭐 Y 델타 기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직입 기동과 나머지 Y 델타 리액터 기동 콘돌퍼 기동, 이것은 기동 보상기법에 의해서 조금 더 개선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동 보상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전전압이, 요 나머지들은 감전압이 되죠. 이건 전전압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전압을 줄였어. 전압을 전체적으로 전압을 주게 되면 모든 모터들은 기본적으로 전압이 제곱에 반비례하죠. 제곱이죠. 그러니까 전압을 일단 기동하는 순간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전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토크가 작아지겠죠. 대표적인 게 Y 델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Y 계산하고 델타 계산 기동을 할 때는 Y로 하게 되면 델타 1대 비해서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3분의 1로밖에 작아지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동할 때는 두 가지 조건, 기동 전류를 작게 하는 거하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는 건데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기동 전류를 작게 하는 게 우선순위죠. 왜? 그렇지 않으면 순간 전류가 커버리니까 기동할 때 다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토크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전압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동하는 순간에는 토크는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동 토크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 전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줄여주겠죠. 전압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 뭐가 되겠어요? 감전압을 하게 되면 기동할 때의 토크는 낮아지지만 기동할 때 전류는 줄여주는 것이 작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기동 토크는 나중 일이고 기동 전류를 일단 줄여주는 게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전압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기동 전류는 작아지고 기동 전류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한 가지 얻었으면 한 가지 잃은 것은 토크도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동 전류가 가장 큰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다 줄여주는 거잖아. 강제로 줄여주죠. 전압을 줄여주면서. 그래서 요 중에는 뭐가 돼? 그러니까 이쪽 세 개 편, 요거 하나 편이니까 답을 골라라 그러면 저쪽 하나 있는 게 답이겠지. 그래서 요거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직입기동이 되죠. 직입기동. 전전압을 가는 때가 가장 크겠죠. 이건 강제적으로 전류를 줄여주는 거니까. 하지만 토크가 가장 큰 건 어떻게 돼? 여기는 전류가 적어진 대신에 토크까지 같이 작아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직접 전압, 전전압에 인가한 요것도 직입
기동 형태로 답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둘 다 똑같이 직익기동에 대한 해답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요것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기본적인 출제되는 문제, 즉 조명공학에 있어서의 조명 설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랬을 때에 자, 여기 보니까 폭이 5m고 길이가 7.5m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어떠한 단면적이 되겠죠. 뭐 교실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단면적이 되겠고, 면적이 되겠죠. A라고 그럴까요? 천장 높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뭡니까? 뭐 등고 막 이런 거 구할 때, 그 다음에 뭐 실지수 같은 거 구하고 그럴 때는 필요하겠지만, 여기 요 문제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여하튼 형광등 4등을 설치했다는 얘기가 등 개수가 됐겠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조도를 갖다가 10룩스를 맞추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광속이 얼마가짜리야? 등 하나의 광속이 3000루멘짜리죠. 조명률이 갖다가 50%든지 감광보상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빛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의 조도 크기를 좀 더 높여야 되겠죠. 그래갖고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 10룩스가 딱 되게 되면 다시 뭡니까? 유지해야 되겠죠. 보수 유지율하고 반대 개념이죠. 감광보상률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조명 설계에 있어서의 조명 설계 기본식이 있죠. FUN은 E의 A의 D다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여기 가장 기본식이 되겠죠. 여기서 F는 광속, U는 조명률, N은 등 개수, E는 조도, 단면적, 감광보상률. 따라서 감광보상률 B라고 하는 것은 E의 A에다가 FUN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E는 조도 얼마? 10룩스 곱하기 단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가로 5m 곱하기 세로 7.5m가 될 것이고 3000 루멘의 광속, 그 다음에 조명률이 50%, 그 다음에 개수가 4개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약 1.6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피레기 종류를 구조에 따라서 분리해봐라. 우리가 피레기 종류를 구조에 따라서 나누면 크게 갭형이 있고 갭레스형이 있죠. 그렇죠? 갭형이 있고 갭레스. 갭이 필요 없는 거, ZNO라고 하는 산화 아이언을 줄여서 생긴 것들 있죠. 갭형에는 뭡니까? 갭 저항형이 있고 밸브형이 있죠. 그 다음에 밸브 저항형이 있겠죠. 그래서 4가지를 적어봐라 그랬으니까 갭형에 있는 갭 저항형, 밸브형, 밸브 저항형, 그 다음에 갭레스형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를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것 위주로 우리가 준비만 잘 한다 하더라도 다는 맞지 못지언정 60점은 넘을 수 있는 항상 문제는 출제가 항상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점수를 100점짜리 공부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한 번 더 틀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공부하는 것이, 즉 100점짜리 공부보다는 80점짜리 공부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는 다 실수 없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공부함에 있어서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시험 볼 때도 자신감도 생길 것이며
굳이 어려운 거나 틀리라고 내는 문제까지는 맞출 의무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60점, 40점은 틀려도 되는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냐 없냐가 당락이지 점수를 많이 맞냐 더 맞을까 이런 게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항상 시험은 항상 60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맞춰가지고 쉬운 문제일수록 한 번 더 풀어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초가 좀 탄탄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하튼 고생 많으셨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